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우입니다. 오늘은 쇠특의 기록 차이 어디에서 나오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쇠특의 기록을 얘기할 때 이게 사실은 매년 조금씩 바뀌어 가는데, 학부모님들은 예전에 들었던, 그러니까 뭐 옆집 학부모에게 들었던 내용이든 아니면 예전에 있었던 뉴스, 그러니까 신문 기사들은 최근에 나오는 거죠. 또는 방송에서 나오는 뉴스들도 새롭긴 한데, 문제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 놓은 것들을 가만히 보면 2년 전 얘기 또는 3년 전 얘기, 이렇게 그것들이 지금 나온다는 겁니다. 웃기죠. 근데 그거가 예를 들면 우리가 스마트폰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구형 폴더폰이라고 하나요? 구형폰 같은 거 갖고 계시는 분이 존재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갤럭시 10인가요? 11이나 뭐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예전 구형 휴대폰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근데 방송에서는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폰 가운데에 있는 뭐 갤럭시 7, 8, 9 뭐 이 정도에 있는 사람들 거를 취재한 것이 아니라 이 폴더폰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접는 거, 접이식 핸드폰 갖고 있는 그 시대의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인 거죠.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아니 이것들 바보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미 지나갔다니까요. 그러니까 매년 바뀐단 말이에요. 매년 바뀌는데 매년 바뀌었다 그래서 한 번에 확 바뀐 것처럼 안 바뀐 것처럼 있는데 바뀌어 있는 뭐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구형 라디오를 계속해서 틀어놓는 거하고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참 웃기기도 합니다. 어쨌든 쇠특의 기록 차이가 이제 어디서 오냐면, 어디서 오긴 하기 전에 최근 이제 한 국회의원 이렇게 얘기하니 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의원이 지난 17일 날에, 이번 10월 17일에 서울시, 인천,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3학년 학생 중에 35%의 학생부에 국영수 과목의 쇠특사항,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내용이 기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고, 역시 이런 것이 문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문제다. 근데 이 한 교사가 이게 정말 문제가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혁선 교사라고 전주고 선생님이신데요. 이분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선발 비율이라는 게 있고, 그 선발 비율이라고 하는 거 보면 수능 정시가 있고 학생부 교과가 있지 않냐. 그럼 학생부 교과가 한 42%죠. 수능이 현재 올해는 20%지만 그 전년도에 22%, 23%, 25% 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이 이제 최근에 줄어들고 다시 이제 좀 정시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보면 정시의 비중이, 그러니까 이게 대학의 수준에 따라서, 또 대학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수시 비율, 수시의 교과, 종합, 논술의 비율이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35%가 수능 국영수 쇠특사항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사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만히 따져보면 학생부 교과로 가는 애들이 42%나 되고 수능 정시로 가는 애들이 20% 내지는 30%나 되는데, 그러면 70%가 필요가 없는 건데, 그죠? 아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지 않는 애들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5%가 뭐가 나쁘냐. 이것은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하려고 해도 문제 제기에 초점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뭐 국회의원이 이렇게 저거 했다 그래서 무조건 뭐 기사를 빼는 그 언론사도 그렇지만 어쨌든 이 국회의원도 이것 자체를 문제 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형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좀 알고서 얘기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이 전주고 권혁선 교사는 우리가 눈앞의 결과만으로 현장 상황을 멋대로 재단하지 말고 재단하고서 비난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또 실제로 이제 이 선생님이 알고 있는 이분이 이제 꼭 전주고에만 계셨던 선생님은 아니고요. 이 공립고니까 이제 여러 군데를 다니시잖아요. 그리고 또 학생부 종합전형에 많이 애정을 갖고 있는 선생님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얘기 써놓은 말이 있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을 섬세하게 관찰하고 흥미를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다. 제가 이전 시간에 그 컨설팅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가 바로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1대1 컨설팅이 필요했던 이유가 바로 이 지점이에요. 학생들을 섬세하게 관찰하고 흥미를 갖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실제 학교 현장에서 그렇게 잘 못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도 이런 것들이 교사의 역할이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학생들이 세특 기록에 흥미를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발성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 자발성이 없다는 게 결국 동기부여가 안 되어 있다는 것 하나고요. 또 하나는 아이가 갖고 있는 편견도 존재합니다. 근데 이 편견이 단순히 혼자만의 편견이 아니라 엄마 아빠도 동시에 갖고 있는 편견이라는 거죠. 사실 놀랍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데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죠? 이거 놀랍게 반응해야 되는 문구예요, 이게. 이유는 엄마 아빠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애도 부정적인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안 나는 거죠. 엄마 아빠가 부정적인데 애가 긍정적으로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아요? 또 하나는 엄마 아빠만 부정적인 게 아니라 선생들 중에 반수는 부정적인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꼭 반수라고 얘기할 건 아닌데 실제 반수 이상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결국 학교 선생님이긴 한데 주위에 엄마 아빠하고 같잖아요. 주위에 엄마 아빠들이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또 어떨 때 보면 혹시 내가 가르치는 교육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자기 성찰도 있죠. 그러느니 차라리 국영수 하나라도 더 가르쳐야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선생님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 시각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수능이 많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수능으로 공부시키는 게 무조건 잘못됐다 얘기가 아니라 그 선생님이 수능으로 가르치는 걸 더 좋다라고 생각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거가 쟤를 그냥 내보내면 아까우니 국어 한 자라도 더, 영어 한 단어라도 더, 수학 문제 하나라도 더 풀어보게 하고, 풀어보게 하기 위해서 나는 수능이 확대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수능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도 계시단 말이죠. 틀렸다 맞았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선생님들도 존재한다. 또 물론 일부 선생님은 자기 편하려고 좋아하는 사람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시발점이 다 다르지만 어쨌든 반수 이상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아까처럼 애들 그러느니 한 자리라도 더 가르쳐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 별의별 생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보다는 수능으로 수업하는 걸 좋아라 하는 선생님들도 계시다는 거죠. 이랬을 때 엄마 아빠도 부정, 선생님 반수도 부정, 아이가 갖고 있는 것도 당연히 부정. 그러니까 아이가 어서 들었어요. 예를 들면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요. 한 고등학교에 갔더니 아이가 3년 동안, 그러니까 올해 3학년이었는데 3년 동안 CNN을 보고 CNN 경제기사를 보고 그것을 그 스크랩을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 한 번도 기록하지 않았대요. 이유는 내가 몰라서. 그리고 어느 누구도 안 가르쳐줘서. 이렇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럼 네가 문어른 봤어?
제가 그랬어요, 그 애한테. 너 물어나 봤어? 아니요. 답답할 노릇이죠. 적어도 그 애가 매우 밝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안 했냐라고 추궁하기도 뭐해요, 그죠? 원서 쓰는 시점에 갔을 때 제가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참 안타깝게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이니까, 긍정이면 자기도 뭔가 더 탐색하고 싶은데 부정으로 나오니까 탐색을 하기 싫은 거죠. 엄마 아빠가 부정이고 선생 중에 반은 부정이니까 가끔은 긍정인 사람도 있는데, 긍정인 사람은 얘가 자꾸 거꾸로 얘기하니까 미울 수도 있고요. 또 얘가 그 부정적인 사람은 그래 너 수능이나 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특기록의 아이들이 흥미를 못 갖는다는 의미는 바로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있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발성이 떨어지죠. 부정적인데 자발성이 있겠어요? 아니 뭔가 가능성이 있어야 내가 좀 더 해는 것이지, 가능성이 없는데 내가 움직여져요? 아까 아이들에게 컨설팅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은 가능성입니다. 자신감이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게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에서는 그 아이가 깨우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1대1 컨설팅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의 어떤 개별 상담을 할 경우에는 요때 이제 터트려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학부모님들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이 아이들 눈높이에서 맞춰서 얘기를 하라는 거죠. 선생님들도요, 예전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엄마 아빠 세대들이 학교를 다녔던 것처럼 선생님들이 물론 뭐 굉장히 보수적이거나 뭐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방적인 무조건 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분위기 자체가. 물론 우리 때도 가끔 저도 이쁨 받고 선생님도 저를 이뻐할 때 그 선생님이 저한테 무조건 일방적으로 뭐를 지시하진 않죠. 그죠? 자기 이쁜 자식 잘 다이르듯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자발성이 나오게 하려면 그런 측면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현상이 이제 우리 권혁선 선생님이 평가하기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내신 상대평가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이들의 수준이 높든 낮든 이 치임을 받았다는 거죠. 성적이 낮으면 낮은 만큼 이렇게 치임을 당해 왔기 때문에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이 상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또 다른 특기를 갖고 있는 아이들.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이런 자존감에 이렇게 상처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내신 6, 7등급을 맞으면 내신으로는 자신이 희망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버리고 학생들은 수행평가와 학습활동에 무관심하게 된다. 그래서 그 내신 5등급부터 6등급부터는 거의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기록을 해준다고 해도 정말로 한 줄이죠. 그 한 줄로는 아무런 평가를 내릴 수도 없는. 근데 그렇게 한 줄도 기록해줬다는 아이는 적어도 그 수업 시간에 매우 착하게 활동했다는 거예요. 착하게 수업 받았다는 거죠. 최대한 내가 비록 7등급이지만 엎어서 자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나름 꼬집으면서 졸음을 참아보려고 노력했고, 그것이 가상에서 기록해 줬을 때 한 줄이 남게 되죠. 그래서 결국 아이들이 자신이 희망한 대학, 그러니까 6, 7등급이어도 희망이 있다니까요. 근데 희망이 있다는 것에 확신을 갖고 도전에 올 때 그 아이가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그 희망을 저버리게 되면, 그죠? 기회조차도 못 갖는 거죠. 이랬을 때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아까 그 국회의원이 얘기했던 이렇게 학교의 35%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바로 이런 점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비단 내신 등급이 낮은 학생들만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2, 3등급 학생도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다. 이 웃기죠. 내가 1등급이 아니면 교과 내신으로는 교과 내신으로 인서울 합격하기가 힘들죠. 그죠? 이런 거에 이제, 나 안 되나? 그러니까 2, 3등급도 뭐 같이 행동하는 거죠. 무리에 섞여서. 근데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무리에 섞이지 않죠. 가끔 어떤 애들은 내가 비록 4등급이라도 열심히 해가는 아이. 근데 그런 열심히 쌓여서 고3 때 성적이 3등급으로 올라간 아이. 또 3등급이었다가 또 뭐 어떻게 하다가 2등급까지 올라간 아이. 한 번에 성적이 팍팍팍 올라가주면 좋겠지만 그것은 낮은 등급에서의 일이지 높은 등급에서는 그것조차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상향 곡선이 그릴 수 있는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은 학교생활 기록부에 봐서도 나오지만 성적으로도 조금씩 비춰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2, 3등급의 아이들이 나는 2, 3등급인데도 그 좋은 대학, 예를 들면 뭐 어쨌든 괜찮은 대학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못 간 아이들의 경우에 이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기회조차 못 가졌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니까요. 매우 가슴 아픈 거죠. 왜냐하면 이 아이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를 정말 제대로만 했었다면 이게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왜 이걸 못 달라지게 했을까? 그러니까 이걸 학교를 어쨌든 이 아이를 책임 맡고 있는 게 교사가 있고 학부모가 있고 이 아이가 있는 거니까 이러니까 당연히 이 아이가 하루 중에 대다수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의 교사를 욕하게 되는 거죠. 왜 이런 것들을 이 아이를 그렇게 못 가르쳐 줬냐고. 근데 선생님들은 황당하죠. 얘가 준비를 안 했는데 뭘 어쩌란 말이죠?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선생님도 헷갈릴 수 있어요. 다른 반에서 했는데 이 반에서 얘기했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책임도 물을 수가 없어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국영수학원 별도로 보내는 이유이기도 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교육의 문제는 어느 하나에서 나왔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대입을 바꿔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적응해 가고 있거든요. 학교 현장은. 그리고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다시 역으로 과거식으로 10년 전 과거식으로 회귀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 3등급의 학생도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그렇게 이런 학생들이 왜 이렇게 됐냐면 가장 큰 이유는 진학의 목표가 너무 높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2, 3등급인데 서울대 가겠대. 갈 수 있죠. 갈 수 있는데 그만한 노력을 그 다음에 하고 나서 왜 입시는 1학년 1학기 때 내신에서 1학년 2학기 내신에서 또는 2학년 1학기 내신에서 평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3학년 1학기까지 총체적인 것들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야 기회가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 엄마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아이 스스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든 기회 요인이 존재합니다. 내가 지금 2학년 2학기인데 내신 7등급이에요. 내신 7등급이에요. 아무것도 안 적어져 있어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 그러면 가려고 한다고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성실성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대가 이 아이를 뽑겠냐고요. 당연히 안 뽑죠. 왜요? 거긴 다 1등급이 얘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올라와 있는데 경쟁이 되겠어요? 안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역전이 불가능하다. 이 7등급 아이가 그러려고 하면 이 수능 정시로 가야 되죠. 정말로 그런 경우라면. 그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근본에 성실성이 있습니다. 학교생활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이라는 것도 다 인정해 준다 그랬잖아요. 아이라고 한다는 것은 실수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시험을 내가 백지를 내서 빵이 됐을 수도 있고요. 무단결석은 요즘 이름이 뭘로 바꿨는데
미인정인가? 어쨌든 무단결석이 있을 수도 있죠. 그 한 번으로 내 인생이 이거 빵꾸 안 난다는 거죠. 더 나은 나를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아이가 뭐죠? 내신이 2등급, 3등급이면서 뭐 서연고를 생각하니까 서연고 안 가면 대학도 아니냐? 그런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이제 지나친 목표가 오히려 이 아이들을 나는 안 돼 이렇게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3등급 후반대에 학생들도 얼마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대학들 상위 10개 대학 안에 일반고에서도 얼마든지 많이 가 있습니다. 정말로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얼마만큼 했느냐고요. 그러니까 긍정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야 우리가 긍정적인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내가 직접 당사자가 될 땐 잘 안 되죠. 힘듭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로 자기를 발전시켜 나갈 때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혁선 선생님은 교육 현장을 탓하기 전에 실질적인 교육 여건부터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첫째, 진로와 적성에 맞는 학생 중심의 교과 선택이 가능한 고교 학점제를 도입을 시급해야 되는 것이고, 내신 절대평가를 실시하자. 아이들이 이렇게 상대평가에 허물어지려면 이게 내신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뭐가 다른 거냐면 내용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뭐가 다른 거냐면 실질적인 내용이 뭐가 다르냐면 내신 절대평가는 이제 점수잖아요. 이 아이가 얼마만큼 성취를 했느냐의 것들이니까 당연히 시험 문제는 이 아이 성취도 평가로 평가를 하겠지만 내신은 1, 2등급을 나눠야 되고 2, 3등급을 무조건 나눠야 돼요. 나눌래니까 애들이 2등급에는 절대 모르는 뭔가를 반드시 내야 돼요. 또 3등급 정도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9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거를 반드시 내야만 나눠지는 거예요. 왜냐면 1등급을 안 나누면 1등급이 100점짜리가 4%가 넘으면 뭐죠? 4% 그러니까 100점짜리가 너무 많아지면 뭐 한 반에 1등급은 1.1명이잖아요. 4, 30면 1.2명이네요. 30명이면 1등급이 4%니까 1.2명인데 그 반에 100점이 3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반으로 따지는 건 아니지만 반마다 어쨌든 1등이 100점이 3명이 나왔어요. 거기에다가 수행평가 유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수행평가에서도 사실은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점수가 똑같다면 수행평가에서 얘도 잘했지만 점수를 까야 돼요. 이게 상대평가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가지 말고 절대평가를 해가면 아이들도 기분 좋게 공부해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의 성취를 올려간다는 측면에서요. 그죠? 상대평가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면에서 절대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셋째, 학업 성취도가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때는 왜 공부 못하는 애들 따로 공부 가르치면 나머지 공부인가? 우리 초등학교 때 나머지 공부 있었는데 구구단에 올 때. 근데 나머지 공부가 어느 순간에 이제 이게 애들 교육이 안 좋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전에도 그랬겠지만 조금은 그랬을 수 있죠. 하지만 지금은 정말로 학업 성취도가 너무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이렇게 학업 성취도가 틀리니까 뭐가 잘못됐다. 뭐 애들 나눠진 것 아니냐. 그건 알겠는데 한 반에 이렇게 성취도가 차이가 나니까 이 못하는 아이들이 자꾸 좌절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다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왜 애들을 똑같은 아이들을 평등하게 봐야지 왜 나누냐. 이런 관점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모르는 것들을 7시간, 10시간씩 수업 듣는다는 게 보통의 인내가 아니죠. 안 퍼져자는 게 신기한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걸로 그냥 끝내는 게 교육이냐. 아니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 다 녹여서 잘 모르는잖아요. 지금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게 아무것도 모르겠어. 근데 이 아이들을 위한 뭔가의 교육과정을 따로 편성해 놓지 않으면 이건 문제가 있다. 어차피 상대평가라고 한다 하더라도 학교 전체로 따지는 거잖아요. 그죠?
학교 전체로 따지는 거지 한 반으로 따지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이 성적이 처진 아이들은 예를 들어 뭐 수학을 너무 못한다라고 하면 정말 고등학교에서라도 중학교 수학을 가르쳐 준다든지 또는 영어를 너무 못하면 단어라도 뭐 정말로 암기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따로 취해 줄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이럴 때 이제 방과후 수업이나 이런 거 하지만 방과후 수업에 이런 애들이 잘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정규 수업 시간에 뭔가를 넣어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도입이 절실하다 해서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세특의 기록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얘기하고 싶었던 얘기가 더 많았는데요. 제가 너무 또 길어지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이건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